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중국에서 금 투자 사기가 터졌다는 뉴스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을 중국 자본의 이동과 심리 변화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현장 리포트라고 봅니다. 특히 금 시장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이 사건이 왜 위험한 신호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기준을 다시 세워주는 사건인지 느끼실 겁니다. 중국 선전에서 문제가 된 건 금 그 자체가 아니라 금을 다룬다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의 구조였습니다. 그 플랫폼은 2023년 이후 금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방식은 익숙합니다. 우리가 금 현물을 사서 보관하고 있다. 나중에 금으로 돌려주겠다. 여기에 15% 수준의 수익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였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금을 한다고 하면 안전할 거라고요. 하지만 안전자산 위에 얹힌 운용 구조가 무너지면 안전자산도 함께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심리의 함정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끌어모은 돈을 진짜로 금에만 묶어두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금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가정 아래 모인 자금을 부동산과 주식으로 돌렸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오르면 거기서 수익을 내고 나중에 금이 싸졌을 때 금을 사서 투자자에게 나눠주면 된다. 전형적인 가격 방향성 베팅이죠. 금을 담보로 신뢰를 팔았지만 실제로는 금이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의 레버리지를 건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들의 시나리오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금 가격은 오르고 부동산은 흔들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구조는 출구가 없어집니다. 약속한 수익률을 맞추려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더 큰 구멍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끌어와야 합니다. 결국 청산이 시작되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피해 규모가 크고 참여자가 많다는 점은 단지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금이니까 괜찮다는 문장 하나를 믿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금을 볼 때는 항상 두 겹으로 보셔야 합니다. 첫째, 금이라는 자산의 본질. 둘째, 그 금을 운용한다는 주체의 구조사 안전장치. 금은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금으로 포장된 구조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누가 돈을 넣었는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다마입니다. 중국어로 중년 여성, 이른바 아줌마, 큰아줌마, 이모, 할머니까지 포괄하는 말인데 금융시장에서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의 세력으로 취급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큰 자금을 들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마가 유명해진 건 2013년 무렵입니다. 당시 글로벌 기관과 주요 매체들이 금 가격 하락을 예상하던 시기에 중국 내 다마들이 금을 대거 매수하면서 가격을 방어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이 단순히 금이 좋아 보여서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내부의 부동산 주식 등 전통 자산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그 자금은 결국 손에 잡히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금은 그때마다 가장 먼저 선택되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전 사건은 다마들의 금에 대한 심리를 정면으로 꺾어버렸습니다. 금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금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구나 라는, 더 정확히는 금으로 포장된 투자 구조는 언제든 나를 배신할 수 있구나 라는 체험을 해버린 거죠. 시장에서 심리가 한번 꺾이면 그 다음은 빠릅니다. 사람은 손실을 겪은 뒤 같은 자산을 다시 바라볼 때 기억에 프리미엄을 붙입니다. 이때는 금이 아니라 금 투자 경험이 리스크로 각인됩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두 번째 축이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다마들이 금에서 자금을 빼서 비트코인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여러 흐름이 나오는데 저는 이 대목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회피 본능의 업그레이드라고 봅니다. 금은 실물이고 안정적이지만 유통 보관 플랫폼, 리스크가 끼어들면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구조적으로 국경을 넘기 쉽고 특히 장외 거래로 이동하면 추적과 통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자금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불안이 크면 클수록 움직이기 쉬운 자산으로 쏠리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담화 자금의 이동은 금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금 시장의 수요가 더 좋은 형태로 분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불신을 만든 것은 금이 아니라 플랫폼이고 그 불신이 금 시장에서 일부 자금을 밀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큰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움직이면서 왜 한국 시장에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같은 가격 왜곡이 더 커지기도 했느냐? 자, 이제부터는 시장 메커니즘 이야기입니다. 담화 자금이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했다는 흐름이 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느냐? 핵심은 자금의 성격이 바뀌면 가격 형성 방식도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금은 기본적으로 현물 중심의 시장이고 장기 보유 수요가 가격의 바닥을 만들어줍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거래 구조상 레버리지와 파생이 훨씬 쉽게 붙고 국경을 넘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큰 돈이 움직이면 체감되는 변동성도 훨씬 커집니다. 여기서 흔히 거론되는 현상이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국제 시세보다 한국 거래소 가격이 더 비싸게 형성되는 현상인데 이게 단순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서만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한국 시장은 실명제, 규제, 원화, 입출금 환경 등으로 인해 외부 자금이 들어오는 경로가 제한되어 보이지만 오히려 특정 상황에서는 우회 자금이 몰리면 가격이 급격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직접적인 암호화폐 투자 거래가 제한될 때 자금은 홍콩 같은 중개지로 가거나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유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유동성이 크고 프리미엄이 붙으면 차익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프리미엄은 투자자에게 선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리미엄이 높다는 건 그만큼 매수 수요가 과열됐거나 유동성 구조가 비틀렸다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큰 돈이 단기간에 프리미엄을 만들면 개인 투자자는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심리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은 들어올 때도 빠르지만 나갈 때는 더 빠릅니다. 프리미엄이 꺼지는 순간 한국에서 비싸게 산 사람은 국제 시세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 하락 플러스 프리미엄 축소 두 개가 동시에 터지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담화 자금이 장외로 이동했다는 표현이 나왔죠. 장외 거래는 투명성이 낮고 인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큰 돈이 장외로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수수료가 싸서가 아니라 자금 이동의 흔적을 줄이고 싶거나 규제 환경을 피해가려는 목적이 섞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자금은 시장의 정상적인 투자 수요가 아니라 종종 가격을 흔드는 트리거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변동성이 커지고 그 변동성을 이용한 레버리지 체리치 파생 거래가 또 붙으면서 가격은 더 쉽게 출렁입니다. 선전의 금 플랫폼 사건은 금 시장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신 화살표 자금, 이동 화살표, 비트코인 과열 화살표, 프리미엄 왜곡 화살표, 개인 투자자 피해라는 연쇄를 만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금도 위험하니 정리하라는 식으로 단순해지면 안 됩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금이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금을 어떤 방식으로 들고 있었느냐가 문제였다는 것. 여러분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몸에 새겨야 하는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산의 문제와 운용 주체의 문제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번 선전 사건을 보고 어떤 분들은 봐라, 금도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장이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금이 위험해진 게 아니라 금을 굴리는 방식이 위험했던 겁니다. 이 구분이 무너지면 우리는 항상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사고가 터지면 사람들은 곧바로 비트코인은 위험하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위험한 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거래소의 시스템, 수탁 구조, 내부 통제, 그리고 리스크 관리입니다. 금도 똑같습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살아남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금으로 수익을 보장한다는 플랫폼이 등장하면 그 순간부터 금은 더 이상 금이 아니라 금이라는 라벨이 붙은 신용상품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상품은 항상 운용 주체가 망하면 같이 무너집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도 여기입니다. 그 플랫폼은 금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전제에 베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를 기반으로 투자자에게 수익률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금을 안전하게 보유하고 해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모인 자금을 부동산과 주식으로 돌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레버리지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금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 가격이 상승할 때 손실이 커지는 방향으로 포지션이 서 있었던 거죠. 즉, 투자자는 금에 투자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금 하락 플러스 부동산 상승이라는 복합 베팅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구조가 터질 때 항상 한 번에 무너질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레버리지는 시간을 빌려 쓰는 겁니다. 약속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미래의 조건을 당겨 쓰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면 그때부터는 증거금의 싸움이 됩니다. 조금만 역방향으로 움직여도 추가 자금이 필요하고 추가 자금이 안 들어오면 청산이 시작됩니다. 청산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연쇄 청산은 가격을 더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급락은 느리게 오지 않습니다. 급락은 폭포처럼 옵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 투자자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물과 레버리지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물은 가격이 20% 떨어지면 내 자산은 80%가 남습니다. 하지만 5배 레버리지를 썼다면 20%만 역방향으로 움직여도 원금이 사실상 날아갑니다. 시장이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닌 돈으로 가득 차 있을수록 작은 뉴스 하나에도 가격이 과도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파생 레버리지가 많아진 시장은 예측으로 이길 수 없고 구조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금이냐 비트코인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구조로 들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플랫폼이 금을 내세우며 수익을 보장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이 들고 있는 건 금이 아니라 그 플랫폼의 신용입니다. 그리고 신용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가격이 왜 그 타이밍에 그렇게 흔들렸는가를 보겠습니다. 금 시장을 보실 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수급만 봅니다. 누가 샀냐, 누가 팔았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금의 단기 변동은 수급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달러, 국채, 정책 기대, 그리고 파생 포지션과 동시에 엮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금은 안전자산이면서도 동시에 매크로, 트레이딩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축이 달러입니다. 전통적으로 달러가 강해지면 금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로 표시되는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어떤 구간에서는 달러가 흔들리는데 금도 같이 오르거나 반대로 달러가 강해지자마자 금이 뚝 떨어지는 식으로 관계가 더 과격해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안전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붙이고 있는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신뢰가 흔들릴 때는 금이 더 강하게 오릅니다. 현금도 위험하다라는 심리가 붙으면 금이 진짜 피난처가 되죠. 그런데 어떤 이벤트로 시장이 달러와 국채가 다시 안전해 보인다라고 해석하는 순간 금에 몰렸던 단기 자금은 순식간에 빠져나옵니다. 이때 금이 떨어지는 이유는 금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안전자산 선호가 금 화살표 달러 / 국채로 재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재배치가 현물 투자자의 천천한 이동이 아니라 파생 포지션의 강제 청산과 결합할 때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레버리지 포지션의 크기입니다. 금은 현물 시장도 크지만 선물과 옵션이 가격을 끌고 가는 시간이 많습니다. 레버리지가 많으면 작은 방향 전환에도 증거금 부담이 발생하고 그 부담이 청산으로 이어지면 가격이 더 밀립니다.
가격이 더 밀리면 또 청산이 터집니다. 이게 자승자박입니다. 상승을 만들었던 힘이 하락을 더 크게 만드는 구조. 그래서 금은 때로는 조정이 아니라 충격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때 시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팔아서 금이 흔들렸다. 물론 특정 자금의 매매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력은 대개 파생에서 나옵니다. 누가 팔았느냐보다 시장이 얼마나 레버리지로 포함되어 있었느냐가 더 결정적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구조를 모르면 금의 급락을 보고 금이 끝났다라고 판단에 손절하고 그 뒤에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 멘탈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급등을 보고 더 간다라며 따라붙었다가 레버리지 청산 구간에서 한 번에 털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관점을 권합니다. 금을 볼 때는 이벤트보다 포지션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는지, 국채 금리가 어떤 방향인지, 그리고 시장이 위험 회피인지 위험 선호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금을 현물로 들고 있는지, 파생으로 들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겁니다. 금은 장기적으로는 신뢰의 자산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레버리지에 의해 가장 잔인하게 흔들릴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단순히 조정이라고만 보면 중요한 걸 놓칩니다. 저는 이번 흐름을 가격이 흔들리는 사건이 아니라 자산의 판이 재배치되는 과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야기의 핵심은 금 한 종목의 등락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진짜 가치로 인정할 것인가, 무엇을 교환 가능한 힘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세계는 단순했습니다. 달러가 중심이고 국채가 안전의 뼈대였고 금은 그 바깥에서 보험처럼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약속보다 증명을 원합니다. 종이 위에 찍힌 신용보다 실제로 가치가 검증되는 실물과 에너지, 그리고 통제 밖에서 이동 가능한 자산을 찾습니다. 그래서 금이 다시 부각되고 동시에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디지털 실물처럼 취급받는 겁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변화에 대한 반응입니다. 금은 말 그대로 실물입니다. 손에 잡히고 어디서나 가치가 통합니다. 다만 금을 플랫폼 상품으로 들고 있는 순간 여러분은 실물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신용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선전 사건이 던진 교훈은 여기서 끝납니다. 금은 안전하다가 아니라 실물은 안전하지만 구조는 위험할 수 있다. 이 문장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도 이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저는 이걸 단순한 종이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투입해 만들어지는 상품, 즉 하나의 커머더티로 볼 수 있습니다. 채굴이라는 과정은 전기 에너지, 장비, 시간이라는 실물 비용을 요구합니다. 결국 그 비용이 축적된 결과물이 비트코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없는 숫자라기보다 투입된 에너지의 영수증에 가깝습니다. 형태가 없다고 실물이 아닌 게 아닙니다. 교환의 본질은 누가 얼마나 에너지를 제공했는가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지금 당장 금을 싹 정리하라가 될까요? 저는 반대로 말합니다. 지금 정리해야 할 건 금이 아니라 금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첫째, 수익 보장을 내세우는 금 상품은 금이 아니라 신용 상품입니다. 둘째, 레버리지로 금을 다루면 금의 장점이 사라집니다. 셋째, 금은 현물과 신뢰할 수 있는 보관 수탁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넷째, 단기 가격에 휘둘리기보다 달러 금리 포지션 과열도를 함께 보면서 시장의 스트레스 구간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마 자금 같은 거대한 흐름은 어느 자산을 찬양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안이 커질수록 더 빠르게, 더 은밀하게, 더 쉽게 이동 가능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길 수 있고 내일은 다시 금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흐름을 뉴스로 보지 않고 자본의 본능으로 읽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예측이 아니라
구조로 살아남습니다.